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 돼야 하고요. 또 전체 평균 60점 이상은 돼야 합격할 수 있는데요.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만 탄탄히 다져져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꾸준한 노력이 필수겠죠.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합격의 기쁨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계약법에 관한 내용이죠. 먼저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관계를 이 법이 규율할 때 우리는 계약법이라 하는데, 보통 계약법은요, 총칙과 각칙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계약법 안에서 총칙은 여기에 있는 해제까지가 계약 각칙이 총칙이 되죠.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 또 계약이 효력, 그리고 계약의 해제와 해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약 각칙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파트로 우리는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약 각칙에는 15개의 계약 형태를 우리 민법에 규율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 계약 형태만 우리 시험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법은요, 계약 자유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계약 자유원칙. 따라서 이 계약 자유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의 규정성을 띠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청약과 승낙처럼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 표시가 서로 합치되어서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행위를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자유원칙이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내용을 그 근거로 하는데, 그 계약 자유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내용을 보면 계약 체결할 것인가 아니면 체결하지 않을 것인가가 자유롭다라는 계약 체결의 자유. 그 다음에 체결한다고 마음먹었으면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상대방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선택했다면 그 계약 내용을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서 계약 내용 결정의 자유. 그리고 이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곧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가라는 것도 정해야겠죠. 그래서 계약 방식의 자유까지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 자유원칙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약관이라는 내용이 여기서 계약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데, 이 약관이란 것은 장래의 계약 내용을 미리 어느 일방이,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약관의 개념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라는 어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업종의 여러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그러한 내용을 미리 정하는 거죠. 그 목적, 이게 바로 내용입니다. 내용, 계약의 내용을 미리 일방적으로 마련해 두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계약은 전형적으로 만들어지죠.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계약 내용을 미리 다 정해 놓았는 이 내용이 약관이고, 그 약관에 따라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 계약의 내용은 정형적이다. 딱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대상, 규율 대상이 바로 약관인데,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계약으로의 편입이라 그래요. 즉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을 편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에 편입되려 그러면 이때는 그 사업자인 작성자가 그 약관 내용 중에 중요 사항, 특히 상대방에 대하여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될 때 그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명시하고. 그래서 즉 그 고객이, 상대방이요, 그 내용을 읽을 수 있고 명시,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설명해 주면, 그러면 그 약관 전체가 계약 내용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통 편입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여기에
명시하고 설명할 대상은요, 약관의 모든 내용이 아니라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약관은요, 일반적으로 이 사업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자죠.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 일방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많이 그 약관에다 규정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약관은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기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공정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불공정할 우려. 이 우려 때문에 당연히 뭐 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요. 이것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통제. 그래서 우리가 행정부 안에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보통 거래 약관 이런 것들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 내용에 지나친 불공정이 있으면 사전에 어떻게 해요? 행정 지도를 하죠. 이런 내용으로 바꿔야겠습니다라고 안내도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제 제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법 원리에서 통제하는 방법은 뭘까? 이게 바로 약관의 해석 원칙에 의해서 통제합니다. 해석. 그래서 이 해석의 원리는 일반적으로는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이 대원칙을 가지고 해석해요. 이렇게 약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약관을 해석해야 되고, 해석할 때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대로 그 내용을 담은 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때 신의 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이해하면 되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상대방 배려의 명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배려의 명제. 즉 명제란 말은 증명할 필요조차 없이 누구나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일반적으로는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래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면 불공정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따라서 그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이렇게 취급하게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약관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 신의 성실 원칙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두었어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위배되면 안 된다. 공정하게 그 약관의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놨다는 것이죠. 다만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형태의 원칙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일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 해석 또는 통일적 해석해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과 다수의 사람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약관의 내용은 여러 사람에게, 즉 다수의 고객들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객관적으로 내용을 정해야겠죠. 회사한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고, 또 특별한 고객에는 더 유리하게 해석해주고, 또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불리하게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그 내용을 해석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이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방 고객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불명확한 조항을 만들어 놓은 작성자의 경우에는 그 불명확한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작성한 사람한테 불이익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작성자에게 불이익으로 해석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성자가 그 내용을 스스로 만들어 놔놓고 그 내용에 불분명한 내용을 만들어 놨으면 그 내용은요, 작성자한테는 불이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불명확한 내용의 조항이 존재하면 그것은 작성한 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뒤엎어버리면 상대방인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고객 유리 해석의 원칙 이렇게 합니다.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작성자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는 원칙도 있어요. 이것은 고딕화되어 있고 활자화되어 있는 약관 내용 중에서 만약에 그 거래 상대방의 고객이 힘이 있어서 그 내용을 다르게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내용을 우선하자는 거죠. 개별적으로 약정했다면 그것을 우선시하자. 이건 보통 그 고객이 힘 있는 고객일 때 이런 내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요. 제한 해석 또는 엄격 축소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관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 고객인 상대방한테는 불리한 내용이고 작성자인 대기업자 쪽에서는 사업자 쪽에서는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가능하면 엄격하고 제한적이며 축소되게 해석해야 고객인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원칙이 있어요. 즉 제한, 엄격, 축소 해석의 원칙은 결국은 그 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다 할 때 해석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파생되어 나온 4대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심지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수정 해석의 원칙도 허용합니다. 수정 해석. 내용을요. 신의 성실에 맞게끔 그 약관의 내용을 수정해서 해석하는 것도 허용하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도 추가에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 성립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상에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이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실현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는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실현 방법이. 세 번째는 교차 청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차 청약. 자, 이것은 각각 먼저 살펴보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어지는 사실이 있으면 별도로 승낙의 의사 표시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서점에서요. 자기의 항상 찾아오는 매주 월요일이면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서점 주인은 그 고객이 항상 찾아오니까 그분의 성향이라든지 어떠한 유형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마침 그 고객이 이번 주에는 일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네요. 서점에 올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신간 중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잘 모르니까 일단 신간을 쭉 모아서 한 5권을 이렇게 그 고객에게로 보내줬죠. 고객 집으로 보내주고는 그 중에 필요하신 거 보시고 싶은 관심 있는 부분은 보시고 나중에 나오실 때 저한테 대금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그때요. 그 고객이 5권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의 교재를 책을요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그때 뭐예요? 그래, 이 책 내가 사겠습니다라고 서점 주인한테 이야기한 것 같죠. 그래서 그 책에 사인을 한다든가 자기 이름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 책에 줄을 꺼가면서 읽는다든가 이런 행위, 승낙의 의사를 실현하는 그러한 사실적 행위가 존재하면 그때 계약은 그 책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 그래요. 따라서 그러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이란 것은요. 청약의 의사 표시가 양 당사자가 같은 내용으로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파트를 10억에 팔 의사를 가지고 자기 친구 을한테요. 10억에 자기 아파트 살래라고 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 을도 이 갑에게 야, 당신 그 아파트 있잖아. 내한테 10억에 팔래라고 우편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돼요? 각각 청약의 의사 표시를 상대방한테 했죠. 그런데 그 내용은요. 동일하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청약이 교차되었다라고 하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 승낙은 없지만 그 청약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죠?
이걸 우리는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합니다. 이때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양 두 개의 청약이 모두 상대방한테 각각 도달했다면 그때 계약은 성립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요,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은 계약성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효력 발생 시기이기도 하지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계약이 성립해버리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내용대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성립 시기는 곧 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약의 성립 모습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바로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보편적이죠.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서 그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나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도 존재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됐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지 않았다, 불합치가 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죠. 계약 불성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어요.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요. 자, 이때 이 두 개의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돼야 합니다. 내용의 일치. 이 내용의 일치를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합치라고 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내용이 합치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합치의 내용은 뭐가 있냐면 청약하는 사람은 승낙할 사람한테 의사표시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청약을 받은 당사자인 이 당사자는 반드시 청약자한테 승낙을 표시하겠죠.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사람이 일치돼야 되죠. 청약자는 자기와 계약할 사람을 대상으로 청약 의사표시했을 것이고 그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반드시 이 청약한 사람한테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계약이 성립할 수 있겠죠. 두 사람 사이에, 그죠? 따라서 이때 그 사람 사이에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사람의 일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일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합치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당사자 사이 합치를 주관적 합치, 사람의 합치란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객관적 합치든 주관적 합치든 이것이 없다면 그때는 계약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불성립이죠. 이게요. 이렇게 하시고 계약의 불성립인 경우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어요. 즉 청약자와 승낙자가 의식적으로 그 내용을 불이시킨 거죠. 예를 들면 갑어늘한테요, 내 아파트 10억에 사세요라고 청약했는데 그 상대방은요 9억에 산다라고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불일치되죠. 의식적으로 불일치 만들었죠. 이걸 뭐라 하냐, 의식적 불합이라 그래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불합이 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두 번째요, 무의식적 불합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은 미국 달러, US 달러로 매매 계약을 10만 불로 매매 계약했다라고 자기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상대방은요, 홍콩 달러로 10만 불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의사 결정했어요. 그렇다면 이 달러라는 것이 미국 달러와 US 달러요, 그리고 홍콩 달러의 가치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그 내용을 이 당사자가 의식하지 아니한 채 합치되지 않았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무의식적 불합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 형태도 결국은 불합이기 때문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았다 이래 되겠죠. 따라서 불성립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청약을 보죠. 청약이란 것은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응해서 동의하는
의사가 표시되면 그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한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하는 이 의사표시가 결합하기만 하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일방적이며 그 내용이 확정적으로 한 의사표시입니다. 이게요. 자, 이때 청약자는 특정인입니다. 청약하는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이 특정인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판매기를 설치했을 때 설치자가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설치해놨죠. 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에 결제를 하기만 하면 그 요구하는 물건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 그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사람은 청약자가 되겠죠. 자, 이때 청약자는 사람은 특정되어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청약자가 명시적으로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때 상대방은요. 청약의 상대방은 이 사람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죠. 자, 이러한 청약이 이루어졌을 때 승낙은요. 승낙은 청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완전히 일치돼야 돼요. 이때 두 가지 면에서 일치돼야 되겠죠. 반드시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합니다. 반드시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청약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은요. 이 내용은 반드시 청약자가 청약한 이 내용과 일치돼야 합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완전히 일치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승낙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겠죠. 따라서 승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일치와 상대방 사이의 일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 사이의 일치를 위해는 앞에서 뭐라 했냐면 주관적 합치라고 했어요. 내용상의 일치를 뭐라 했냐면 이걸로는 객관적 합치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요.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특정인인 청약자에 대해서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는 그 상대방이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승낙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특정인인 청약자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이 차이점이죠. 그렇게 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이때요. 청약자는 청약을 의사표시할 때요. 무한정으로 언제든지 당신은 언제 나중이라도 10년 뒤에라도 승낙만 해라. 내가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청약하는 청약자는 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언제까지 유효한 상태로 두겠다라는 의사를 상대방한테 알려주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승낙기간이라고 합니다. 청약자는 승낙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 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 여부를 정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승낙기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려면 이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한테 도달해야 그래야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 승낙기간이 지났다. 만약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을 지나서 청약자한테 도달했다. 이것을 우리는 연착된 승낙이라 합니다. 연착된 승낙이면 승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청약이 실효되어 버렸죠. 그래서 계약은 불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결국은 청약과 승낙의 객관적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역시 계약은 불성립이 되겠죠. 이렇게요. 성립하지 않는다. 불성립. 기본적인 모습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연착된 승낙일 때는 청약이 실효됐기 때문에 실효,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조건을 붙였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했다면 이것은 객관적 합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객관적 합치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불성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청약의 유인은 청약을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청약해라라고 꿰어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보통 예를 들면 구인 광고를 한다든가 이 광고 행위 또 물품 판매를 하겠다고 광고한다든가 카탈로그 배부하는 거 있죠. 상품 목록 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한테 청약해라라고 꿰어내는 행위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통 이 청약의 유인은 의사의 통지에 해당됩니다. 의사 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 행위인 준법률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준법률행위.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요. 따라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청약과 승낙을 중심으로 한 계약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더 흥미로운 강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